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괴함은 이곳 과한담 우주의 광활한 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저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서 휴식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잠옷을 입는 인터넷의 조용한 작은 구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낯선 개념 중 하나인 달에서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향해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목성의 위성들부터 토성의 위성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종말의 다양한 얼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죽음이란 폭력적인 끝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의 고요한 변화이자 장엄한 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 밤하늘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인 달입니다. 지구의 창문 너머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내려다본 그 은빛 구슬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시를 썼고 사랑을 속삭였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달은 우리 집단 무의식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관광객이나 천문학자가 아닌 철학자의 마음으로 그곳에 발을 디뎌 봅시다. 당신이 달 표면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당신을 압도하는 것은 소리의 부재일 것입니다. 완벽한 침묵, 지구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요함입니다. 바람 소리도 나무집 스치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없습니다.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이 광활한 극장의 유일한 음향 효과가 됩니다. 소리를 전달할 매질, 즉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죽음은 비명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의 중단, 완전한 무음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악보에서 한 음표가 조용히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발밑을 내려다보세요. 당신의 발자국이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이 먼지는 우리가 레골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흙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구의 흙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분주히 움직이고 썩어가는 식물과 동물의 유기물이 뒤섞여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지구의 흙은 죽음과 삶의 순환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그러나 달의 레골리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진 미세 운석들이 달의 암석을 부수고 또 부수어 만들어낸 순수한 광물 가루입니다. 여기에는 유기물도 수분도 생명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 먼지는 시간의 가루이며 폭력의 기억입니다. 각각의 입자는 아주 오래전 태양계가 아직 젊고 혼란스러웠을 때 일어났던 충돌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부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입니다. 수십 년 전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남긴 발자국은 마치 어제 찍힌 것처럼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람도 비도 그들의 흔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월면차와 장비들도 시간의 흐름을 비웃으며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달은 거대한 박물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놓였던 그 자리에 영원히 전시되는 곳. 이곳에서 사물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정지입니다.
움직임의 종말 변화의 종말. 그것은 마치 시간이 스스로 숨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보존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죽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의 존재일 뿐일까요? 지구에서 죽음은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식물의 영양분이 되며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그 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한번 멈춘 것은 영원히 멈춥니다. 달에서의 죽음은 존재의 변형이 아니라 존재의 동결입니다. 이 고유하고 정적인 세계에도 아주 기묘하고 예상치 못한 감각적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달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은 한결같이 달 먼지의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진공 상태인 달 표면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주선 안으로 돌아와 헬멧을 벗었을 때 우주복에 묻어 들어온 먼지들이 기내 공기와 만나면서 독특한 향을 풍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냄새를 젖은 벽난로의 재냄새 혹은 타버린 화약 냄새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먼지가 갑자기 자신의 존재를 후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시적인 현상입니다. 소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에너지의 냄새, 즉 창조의 잔향이 나는 것입니다. 화약 냄새는 폭발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 표면을 끊임없이 두들겨 온 운석 충돌의 메아리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달 자체가 탄생했던 거대한 충돌의 희미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원시지구와 충돌했을 때 흩어진 파편들이 뭉쳐 달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을 거대 충돌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달은 지구의 잃어버린 자식이며 그 탄생 자체가 격렬한 폭발과 파괴의 산물인 셈입니다. 달에 먼지가 품고 있는 화약 냄새는 어쩌면 그 태초의 트라우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고요함 속에 탄생의 가장 격렬했던 순간의 향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달의 죽음은 또한 고독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달 표면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곳에는 푸르고 하얀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아름다운 보석 지구가 떠 있습니다.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낮에는 푸른 바다와 녹색 대륙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작은 구슬 안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사랑전쟁, 예술, 음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음과 활기가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관객이지만 결코 그 드라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리감, 궁극적인 고립입니다. 달은 지구라는 생명의 오아시스를 영원히 갈망하며 맴도는 메마르고 고독한 사막입니다. 이 고독한 세계가 정말로 완전히 죽어있는 것일까요?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달 표면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해왔습니다. 갑자기 번쩍이는 빛 잠시 동안 특정 지역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현상, 심지어 안개 같은 것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달 일과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운석 충돌의 섬광이거나 달 내부에 갇혀 있던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현상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거인이 이따금 잠꼬대를 하거나 뒤척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심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맥박이 뛰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아주 가끔씩 속삭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며 죽음과 생명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의 발밑을 보세요. 당신이 남긴 발자국,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백만 년 후에도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남긴 마지막 물리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이곳에 있었음을, 이 고유한 죽음의 세계를 잠시나마 방문했음을 증명하는 조용한 기념비입니다. 달에서의 죽음은 이처럼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인 동시에 모든 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시간 속에 얼어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달의 고유한 죽음을 통해 죽음이 단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빛 구슬을 뒤로하고 더 깊은 우주로, 거대한 행성들과 그들의 신비로운 위성들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형태의 종말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달의 침묵을 마음에 담고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전 잠시 동안 이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행성 우리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곳인지 느껴보세요. 그곳의 모든 소음과 혼돈, 그리고 생명력까지도. 달의 고요한 해변을 떠난 우리의 상상력은 이제 태양계의 더 깊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침묵 속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창밖으로 보이던 은빛 구슬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별들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행성계의 친숙한 항구를 떠나 거인들이 지배하는 외행성계의 미지의 바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거대한 존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계의 왕 목성입니다. 목성은 행성이기보다는 작은 별에 가깝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질량이 컸더라면 그 중심부에서 핵융합의 불꽃이 타올라 두 번째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성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달에서 경험했던 정적인 죽음의 개념이 얼마나 한정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목성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목성은 살아 움직이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 표면은 거대한 추상화처럼 보입니다. 주황색, 갈색, 크림색, 그리고 흰색의 물감이 거대한 붓으로 휘저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띠와 소용돌이들은 사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몰아치는 끔찍한 폭풍입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완벽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곳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대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오글시틀리 소리에 휩싸일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교향곡, 바람의 포효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 이곳에서의 죽음은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파괴의 크레센도일 것입니다.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성에서의 죽음이 달에서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달에서는 당신의 존재가 발자국이라는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는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목성의 대기 속으로 떨어진다면 당신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의 층을 뚫고 또 다른 구름의 층을 뚫고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차이를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은 종종 어떤 경계와의 충돌, 즉 끝과의 만남으로 인식됩니다. 벽에 부딪히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목성에는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해체이며 완전한 동화입니다. 당신이 목성의 대기 속으로 하강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지구의 대기와 비슷한 압력을 느끼겠지만 곧 압력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심해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수압에 짓눌리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사방에서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에 지식여질 것입니다. 온도는 순식간에 수천 도로 치솟습니다. 당신의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신을 구성했던 원자들은 흩어져 목성의 거대한 대기 순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목성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목성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잠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이내 거대한 전체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달에서의 죽음이 보존이었다면 목성에서의 죽음은 소멸입니다. 개체의 완전한 상실이자 정체성의 종말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의 얼굴에는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상처처럼 보이는 거대한 붉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적점입니다. 이 대적점은 지구 전체가 두세 개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폭풍입니다. 인류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폭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라기보다는 행성 자체의 분노나 열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영원해 보이는 폭풍조차도 변화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대적점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더 거대하고 타원형이었던 것이 이제는 점점 작고 둥글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태양계를 호령했던 이 거대한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목성에서의 죽음은 외부에서 온 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성 자체의 일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성의 대기는 수많은 작은 폭풍들이 태어나고 합쳐지고 사라지는 역동적인 생태계와 같습니다. 작은 소용돌이들이 서로 만나 더 큰 폭풍이 되기도 하고 대적점과 같은 거대한 폭풍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천체적 식인 풍습처럼 보입니다. 강한 폭풍이 약한 폭풍을 집어삼키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성의 대기는 영원한 혼돈 속에서도 나름의 삶과 죽음의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서로를 소멸시키는 영원한 춤입니다. 우리는 아직 목성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중심에는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핵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핵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만 배에 달하는 대기압으로 인해 수소는 액체 금속처럼 변하는 기묘한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금속 수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아주 적은 양의 금속 수소를 잠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목성의 심장부처럼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는 금속 수소의 바다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을 분해하고 원자 단위로 환원시키는 목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혹시 새로운 형태의 물질,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탄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지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빚어지는 창조의 용광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성의 죽음은 완전한 소멸인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은 거대한 가스층 너머 영원한 어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달의 완벽한 침묵과 목성의 오글슈텔리 소음 사이의 대조는 죽음의 경험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달에서는 소리 없이 흔적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목성에서는 오글슈텔리 포효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는 정적인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동적인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돈의 거인을 뒤로하고 그의 충실한 신하들이자 각기 다른 비밀을 품고 있는 위성들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목성은 하나의 거대한 죽음의 개념, 즉
소멸과 동화의 개념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주변을 맴도는 수십 개의 위성들은 저마다 다른 형태의 종말과 존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속삭여 줄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의 춤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각각의 불빛은 하나의 세계이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그 불빛들 중 하나, 불과 유황이 들끓는 지옥 같은 세계 이오입니다. 거대한 폭풍의 왕국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의 가장 안쪽을 맴도는 시종 이오를 향해 다가갑니다. 목성의 거대함이 우리에게 소멸과 동화라는 형태의 죽음을 보여주었다면 이오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훨씬 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형태의 종말을 보여줄 것입니다. 목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죽음의 얼굴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본 이오의 모습은 병든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썩은 피자 조각 같기도 합니다. 표면은 온통 유황 화물로 뒤덮여 기괴한 노란색, 붉은색, 주황색, 그리고 검은색의 얼룩들로 가득합니다. 이 색깔들은 아름답다기보다는 고통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마치 행성이 내부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이나 수성처럼 대기가 없는 작은 천체에서 을에 발견되리라 예상했던 충돌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모든 오래된 표면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운석 충돌의 흉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의 얼굴은 곰보 자국 투성이었고 이는 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오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매끈합니다. 이것은 이오가 운석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젊은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흉터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피부가 계속해서 돋아나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입니다. 그의 표면에는 수백 개의 활화산이 끊임없이 불과 유황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달처럼 과거의 흔적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과거를 끊임없이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솟아난 산은 내일 용암류에 뒤덮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형성된 유황 평원은 내일 새로운 화산재에 의해 다른 색으로 칠해질 수 있습니다. 이오 위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이글거리는 행성의 용광로 속으로 삼켜지고 녹아내려 새로운 표면의 일부로 재탄생할 뿐입니다. 달에서의 죽음이 정적인 박물관이었다면 이오에서의 죽음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강로입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창조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음과 탄생이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의 춤입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탄생의 재료가 되고 탄생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작은 위성이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에너지를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오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오는 목성의 막강한 중력과 그 바깥쪽을 도는 다른 거대 위성들인 유로파와 가니메데의 중력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들은 이오를 고무공처럼 계속해서 주무르고 비틉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이 이오의 내부를 녹여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기조력에 의한 가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쇠못을 계속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오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적 규모의 힘에 의해 야에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있는 쇠못인 셈입니다. 그 내부의 고통스러운 열이 바로 화산이라는 형태로 표면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오의 화산 활동은 생명력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영원한 고문의 증거입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고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호 표면에 서 있다면 우리는 땅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방에서 유독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하늘에서는 유황눈이 내리는 지옥 같은 풍경을 마주할 것입니다. 죽음은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성 전체의 격렬한 발작 속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용암에 삼켜지거나 유독 가스에 질식하거나 혹은 땅에 갈라진 틈으로 떨어져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그것은 격렬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소멸은 이 행성의 끊임없는 재창조 과정에 즉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자들은 새로운 화산암의 일부가 되거나 대기 중의 가스가 되어 이호의 역동적인 순환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호의 삶과 죽음의 순환은 그의 희박한 대기에서도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호의 대기는 주로 화산에서 분출된 이산화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호가 자신의 공전 궤도를 돌며 목성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표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기 중의 이산화황 가스는 얼어붙어 하얀 서리처럼 표면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 순간 이호의 대기는 사실상 죽는 셈입니다. 그랬다가 이호가 다시 햇빛 속으로 나오면 얼어붙었던 이산화황이 곧바로 승화하여 다시 가스로 변하고 대기는 부활합니다. 이호의 하루, 즉 약 42시간마다 대기는 죽음과 부활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호라는 세계 전체가 얼마나 극적이고 덧없는 순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이호의 죽음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가스 입자들은 이호의 약한 중력을 탈출하여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입자들은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혀 목성 주위를 도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방사능 벨트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이호 플라스마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즉, 이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주 공간에 출혈하고 있으며 입히는 목성 주변을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호의 죽음은 주변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목성계 전체의 환경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명 활동을 통해 이호는 자신의 왕인 목성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의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끓어오르는 세계의 표면 아래, 즉 지각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호의 지각 아래에 행성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호의 표면은 단지 이글거리는 심연 위를 떠다니는 얇은 껍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철학적 사색을 안겨줍니다. 이 끊임없는 파괴와 생성의 순환 속에서 영원함이란 무엇일까요? 이호에게 영원함이란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호에게 진정한 죽음이란 화산 활동이 멈추고 변화가 중단되어 달처럼 충돌구로 뒤덮인 정적인 세계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변화의 격렬함이야말로 이호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달의 차가운 정적 목성의 거대한 소멸, 그리고 이호의 불타는 순환. 우리는 단 세 개의 천체를 방문했을 뿐인데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존일 수도 소멸일 수도 혹은 격렬한 재창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이글거리는 불의 세계 바로 옆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갑고 고요하며 두꺼운 얼음 갑옷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세계. 그 얼음 아래에는 태양계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타는 고통의 세계를 떠나 우리는 이제 침묵하는 얼음의 세계 유로파로 향합니다. 이글거리는 유황의 지옥 이호를 뒤로 한 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격렬한 색채의 향연은 서서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평온한 빛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목성의 또 다른 위성 유로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영혼이라면 유로파는 깊은 비밀을 품고 침묵 속에 잠긴 수도승과도 같습니다. 이 두 세계가 같은 주군을 모시는 형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첫인상은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그 표면은 태양계의 그 어떤 천체보다도 매끄럽습니다. 마치 잘 닦인 상아 당구공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달처럼 오래되고 죽은 세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요한 얼굴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순수한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평원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로 그어놓은 듯한 수많은 선과 균열이 거미줄처럼 표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선들은 옅은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어 하얀 피부 위로 드러난 혈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미세한 상처들은 유로파가 겉보기처럼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님을 암시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오와 마찬가지로 유로파에도 충돌구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오와는 다릅니다. 이오의 표면이 용암으로 끊임없이 뒤덮인다면 유로파의 표면은 내부에서 솟아나온 새로운 얼음으로 계속해서 젊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증거들이 단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바로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진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오를 들끓게 만들었던 목성의 기조력이 유로팩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작용하여 두꺼운 얼음 갑옷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열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사실상 죽은 공간입니다. 대기도 거의 없고 온도는 영하 수백 도에 달하며 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방사선이 끊임없이 표면을 폭격합니다. 이 얼어붙은 지상은 그 어떤 생명체도 견딜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이 죽음의 얼음 껍질이 치명적인 방사선과 우주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그 아래의 바다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의 죽음이 내부의 잠재적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 이것이 바로 유로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얼음 껍질을 뚫고 내려가 봅시다. 수 킬로미터, 어쩌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태양빛이 얼음을 투과해 들어오며 주변을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갈수록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완벽한 어둠과 엄청난 압력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얼음의 끝에 도달하여 광활하고 고요한 바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영원한 밤의 바다입니다. 이곳에서의 삶과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의 바다에서 생명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에너지 피라미드의 기초를 이룹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에서는 태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해저의 열수 분출구 주변에 모여 살 것입니다. 지구의 심해처럼 말입니다. 열수 분출구는 행성 내부의 열과 화학 물질을 바다로 뿜어내는 해저의 온천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체는 햇빛 대신 화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심해의 생태계에서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구의 심해와 비슷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느리며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한 생명체가 죽으면 그 사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바다 눈이라고 불리는 유기물 입자들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거나 마침내 해저에 도달하여 수백만 년 동안 쌓인 퇴적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비명도 폭발도 격렬한 순환도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 그것은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소리 없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물질을 순환시키는 과정일 것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에는 이 숨겨진 바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기묘한 지형이 있습니다. 카오스 지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빙하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가 다시 제멋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얼음 껍질 아래에서 거대한 온수 기둥이 솟아오르거나 얼음 껍질 내부에 갇혀 있던 물주머니가 표면을 녹이고 붕괴시키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오스 지형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표면이 사실은 그 아래의 역동적인 바다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령 같은 증거입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바다가 지상으로 보낸 희미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유로파의 바다에는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바다 속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고 문명을 이루고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멸망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어뮤 없는 이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의 생태계가 태어나고 번성하고 어쩌면 이미 소멸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르게 시작되고 끝난 하나의 세상이 존재했을 가능성.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형태의 고독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죽어가는 것. 목격자 없는 종말.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는 어쩌면 한 세계 전체의 무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예술도 철학도 역사도 그들의 죽음의 순간도 그 무엇도 기록되지 않은 채 영원한 침묵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로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것은 부재의 죽음, 알려지지 않은 것의 죽음입니다. 달의 죽음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보존된 죽음이었습니다. 목성의 죽음은 상상할 수 있는 거대한 소멸이었습니다. 이오의 죽음은 목격할 수 있는 격렬한 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죽음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어쩌면 영원히 비밀로 남을지도 모르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죽음이며 우리가 놓쳐버린 이야기에 대한 슬픔입니다. 달의 침묵은 텅 빈 극장의 침묵이었습니다. 유로파의 침묵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자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그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심장 소리뿐입니다. 이 차가운 수수께끼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목성의 위성 중 가장 크고 태양계 전체에서도 가장 거대한 위성. 그곳은 한때 생명을 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비밀을 품은 세계를 떠나 우리는 이제 후회를 품은 세계 가니메데로 나아갑니다. 유로파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그 너머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목성계의 가장 장엄한 위성, 태양계의 모든 위성들 중에 왕 가니메데로 향합니다. 수성보다도 거대한 이 위성은 유로파가 감추고 있는 비밀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로피에가 알려지지 않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가니메데는 잃어버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한때 위대했던 잠재력이 서서히 쓰러져가는 것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가니메데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 표면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가 아닌 두 개의 다른 시대가 충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표면의 일부는 달처럼 아주 오래되고 어둡고 수많은 충돌구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십억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운 죽음의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는 훨씬 젊고 밝고 복잡한 홈과 능선으로 가득 찬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양피지 위에 누군가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다 멈춘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불안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지형은 가니메데가 과거에 격렬한 지질 활동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나 얼음 슬러시가 솟아나와 표면을 새롭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가니메데는 단순한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살아 숨쉬던 역동적인 세계였습니다. 가니메데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그 깊은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진 위성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기장은 보통 행성 내부의 액체 상태인 금속 핵이 활발하게 대류할 때 만들어집니다. 즉, 가니메데의 얼어붙은 껍질, 깊은 곳에는 지구처럼 뜨겁고 액체 상태인 철핵이 여전히 회전하며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니메데는 보이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가니메데를 보호하는 작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가니메데가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그 차가운 외피 아래에 여전히 따뜻한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로파처럼 얼음 아래 바다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부 여론물, 그리고 자기장이라는 보호막까지. 가니메데는 한때 생명 탄생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능성의 죽음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니메데는 모든 것을 가질 뻔했습니다. 어쩌면 유로파에 숨겨진 바다보다 더 활발하고 지구와 더 유사한 환경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희미한 잔재일 뿐입니다. 표면의 지질 활동은 대부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표면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힘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가니메데의 죽음은 격렬한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한때 위대한 왕이 될 운명이었던 왕자가 조용히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슬픔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때 웅장한 오페라가 울려 퍼졌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오래된 극장과도 같습니다. 무대 장치는 그대로 남아있고 조명 몇 개는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지만 배우와 관객은 모두 떠나고 오직 침묵만이 흐릅니다. 가니메데의 자기장은 바로 그 마지막 깜빡이는 조명과도 같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얼마나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졌는지를 알려주는 유령 같은 빛입니다. 이 유령 같은 빛은 실제로 하늘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가니메데는 자체 자기장과 얼음 표면에서 나온 희박한 산소 대기 덕분에 지구처럼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가집니다. 목성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춤을 추는 이 오로라는 가니메데의 하늘을 수놓는 창백하고 푸른빛의 커튼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오로라가 아주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묘한 흔들림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가니메데의 얼음 껍질 아래에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다의 전도성이 목성 자기장의 변화에 저항하면서 오로라의 춤에 미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시적인 현상입니까? 꺼져가는 세계의 마지막 숨결이 하늘에 그린 춤을 통해 우리는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바다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세계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빛의 언어로 속삭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은 우리를 더욱 서글픈 질문으로 이끌 뿐입니다. 한때 활발했을 이 세계는 어째서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서서히 약해지는 이 자기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 같은 것일까요? 한 세계가 품었던 위대한 가능성이 서서히 잊혀가는 과정. 그 마지막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서글픈 형태의 죽음이 아닐까요? 격렬한 종말도 갑작스러운 소멸도 아닌 그저 서서히 잊혀가는 것. 가니메데의 죽음은 존재의 상실이 아니라 잠재력의 상실입니다.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표면의 오래된 상처와 젊은 흉터를 보며 한때 이 세계가 겪었을 격동의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이 시간 속으로 쓰러져가는 것을 느끼며 조용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의 무덤을 떠나 이제 갈릴레이의 마지막 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은 가니메데처럼 위대한 가능성을 품었던 적도 없고 유로파처럼 비밀을 감추고 있지도 않으며 이오처럼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도 않는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세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박제된 곳, 우주의 박물관 칼리스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능성의 세계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단 한 번도 가능성을 가져본 적 없는 세계로 들어섭니다. 한때 위대한 가능성을 품었으나 이제는 서서히 잊혀가는 왕. 가니메데의 궁전을 뒤로하고 우리는 목성계의 가장 바깥쪽 경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상처가 많은 칼리스토입니다. 만약 이오가 고통 유로파가 비밀 가니메데가 후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칼리스토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이 멈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리스토에 다가가면서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정에 처음에 방문했던 달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어둡고 대기가 없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충돌구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스토의 모습은 달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그 표면은 충돌구로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충돌구가 생기면 그것은 이전에 있던 충돌구 위에 겹쳐서 생겨납니다.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이오의 화산도 유로파의 균열도 가니메데의 호미파인 지형도 없습니다. 오직 충돌과 시간의 흔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칼리스토가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의 거대 위성들 중 가장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위성들이 겪었던 격렬한 기조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칼리스토의 내부는 다른 위성들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지 못했습니다. 화산을 일으키고 지각을 움직이고 표면을 새롭게 만들 충분한 에너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40억 년 된 화석과도 같습니다. 이오나 유로파 가니메데의 표면이 끊임없이 고쳐 쓴 원고라면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 역사의 첫 장이 기록된 후 영원히 닫혀버린 책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다른 세계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변화의 부재 활동의 종식. 칼리스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기록 행위 그 자체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우주적 죽음의 도서관입니다. 각각의 충돌구는 태양계를 떠돌던 소행성이나 혜성의 죽음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칼리스토는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죽음의 순간들을 자신의 몸에 충실하게 새겨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칼리스토 위에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역사책의 마지막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남긴 충돌구는 수십억 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당신이 한때 이 우주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명은 아무런 드라마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저 또 하나의 상처로 또 하나의 기록으로 추가될 뿐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그 기록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랄라 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다중고리 충돌 구조입니다. 아주 먼 옛날 거대한 천체가 칼리스토와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은 연약한 얼음 지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칼리스토의 지각은 너무나 차갑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 물결은 산맥을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랄라 분지는 직경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어붙은 시간의 파문입니다. 그것은 칼리스토가 겪었던 가장 거대한 죽음의 순간을 영원히 박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어떤 비명도 아우성도 없이 오직 거대한 침묵의 고리들만이 그 사건의 규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어 보이는 칼리스토의 가장 깊은 곳에도 과학자들은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로파나 가니메데의 바다와는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두껍고 차가운 얼음 껍질 아래에 갇혀 외부 세계와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바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슴 시린 형태의 죽음을 상상하게 합니다. 만약 이 가장 죽어 보이는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가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표면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립된 바다. 그것은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영원히 잠든 가능성의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존재하지만 결코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죽음이 아닐까요? 고립의 죽음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영원히 혼자인 상태. 이제 우리는 목성과 그의 4명의 위대한 시종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태양계 안에서 죽음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오의 격렬하게 불타는 순환 유로파의 비밀스러운 침묵, 가니메데의 쓰러져가는 가능성, 그리고 칼리스토의 변치 않는 기록까지. 각각의 세계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다른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이제 목성계를 떠나 더 깊은 우주로 향합니다. 다음 목적지인 토성까지는 기나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공허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성이라는 무대를 떠나 그 무대와 무대 사이의 텅 빈 공간,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시간의 박물관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절대적 고독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목성과 그의 위성들이 남긴 장엄하고도 서글픈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상상력은 이제 태양계의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나아갑니다. 목성은 점점 작아져 하나의 밝은 별이 되고 그의 위성들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검은 공간과 멀리서 빛나는 별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저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또 다른 빛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성들 사이에 광활한 공허 그 자체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어떤 장소나 천체와 연관지어 생각해왔습니다. 달의 정적인 표면 목성에 소용돌이치는 대기 2호의 불타는 용암 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 행성 간 공간에서의 죽음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적인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존재가 예외적인 것이고 이 광활한 비어있음이 바로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이 공간의 규모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거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태양이 뉴욕에 있는 오렌지 크기라면 지구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모래알에 불과하고 우리가 방금 떠나온 목성은 5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포도알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목적지인 토성은 거의 10블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도시의 텅 빈 거리들을 몇 년에 걸쳐 여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여정의 대부분은 목적지가 없는 끝없는 항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절대적 고독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보호 장비 없이 이 공간에 놓인다면 그 죽음은 거의 즉각적일 것입니다. 진공 상태 때문에 몸 안의 체액은 끓어오를 것이고 극심한 추위는 순식간에 몸을 얼려버릴 것이며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여과되지 않은 방사선은 세포를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고통 이전에 그 존재가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 것은 아마도 감각의 완전한 상실일 것입니다. 소리를 전달할 공기가 없으니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몸을 누르는 압력도 없습니다. 위아래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의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완벽한 감각의 고립 상태. 이것이 바로 공허의 죽음입니다. 다른 모든 세계에서의 죽음은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었습니다. 목성의 대기와 관계를 맺으며 소멸하고 이오의 표면과 관계를 맺으며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죽음은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단 하나의 원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일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태양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뜨거운 입자의 흐름, 즉 태양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드문드문 떠다니고 아주 미세한 우주 먼지들이 흐르고 있으며 태양의 거대한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희박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의 모든 관객이 떠나버린 거대한 극장과도 같습니다. 무대는 텅 비어 보이지만 공기 중에는 아직 희미한 온기와 배우들의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텅 빈 무대를 가로지르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혜성입니다. 특히 장주기 혜성들은 수천 수만 년 동안 행성들의 영역을 훨씬 벗어난 깊은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실상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차가운 핵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중력의 방해로 인해 그들 중 하나가 태양을 향한 기나긴 추락을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죽어있던 혜성은 서서히 깨어납니다. 태양열이 얼음을 기체로 승화시키고 이 가스와 먼지가 핵 주위에 빛나는 코마를 형성하며 태양풍에 밀려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엄한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혜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 중 하나로 잠시 동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짧고 영광스러운 삶을 마친 후 혜성은 다시 깊은 우주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 다음 수만 년 동안의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공허는 혜성들에게 무덤인 동시에 그들의 짧고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궁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이토록 극적으로 교차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공간은 태양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대한 거품, 즉 태양권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의 끝 태양풍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경계를 헬리오포즈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만든 탐사선 보이죠? 1호와 2호는 수십 년의 항해 끝에 이 경계를 넘어 진정한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즉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태양의 숨결이 닿는 이 거대한 거품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한 태양계라는 집의 진정한 죽음이자 더 거대한 은하계라는 세상으로의 탄생일까요? 하나의 정체성이 끝나고 다른 정체성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 위에서 죽음과 탄생은 다시 한번 하나의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저호는 태양계의 죽음을 목격하고 성간 공간의 일부로 다시 태어난 최초의 인류의 사절인 셈입니다.
수년간 계속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이 고독한 항해도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던 빛이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마치 보석 세공사가 정교하게 깎아놓은 다이아몬드처럼 그 빛 주위에는 우아하고 얇은 고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보석 토성입니다. 광활한 공허의 바다를 건너온 우리에게 토성의 모습은 사막 여행자가 마침내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경이롭고 반갑습니다. 이 고독의 여행은 우리에게 장소를 갖는다는 것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허의 죽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적 고독의 철학을 뒤로하고 아름다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광활한 고독의 바다를 건너 우리는 마침내 태양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개의 얇은 고리가 행성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주의 악보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고리는 얼음과 암석의 작은 입자들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영원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 앞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목성이 압도적인 힘과 혼돈의 왕이었다면 토성은 고유한 아름다움과 질서의 여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 아름다운 여왕의 궁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가 거느린 수많은 신하들 중 가장 크고 신비로운 위성 타이탄으로 향합니다. 멀리서 본 타이탄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주황색의 흐릿한 구슬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다른 모든 위성들은 자신의 얼굴을 상처와 역사와 비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두꺼운 대기라는 베일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유로파가 자신의 비밀을 얼음 아래에 숨겼다면 타이탄은 자신의 비밀을 짙은 안개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대기는 타이탄을 태양계의 모든 위성들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지구를 제외하고 이토록 짙고 실질적인 대기를 가진 천체는 태양계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상 속의 탐사선을 타고 이 주황색 안개를 뚫고 내려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기 속으로 진입하자 주변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지구의 대기가 주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타이탄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약간의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메탄이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타이탄을 감싸고 있는 이 유기물 스모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수십 킬로미터를 하강하며 구름층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짙은 안개가 걷히면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세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기묘하게 우리의 고향 지구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강이 흐르고 호수가 펼쳐져 있으며 거대한 바다가 검은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산맥이 있고 평원이 있으며 심지어 바람이 만들어낸 사구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180도 가깝습니다. 이 온도에서 물은 암석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타이탄의 산과 평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얼어붙은 물입니다. 그렇다면 저 강과 호수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검은 액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액체 메탄과 에탄입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순환하며 비가 내리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그 역할을 합니다. 메탄 구름에서 메탄 비가 내리고 이 비는 강을 이루어 메탄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타이탄은 지구의 물 순환을 얼음과 메탄으로 재현해 놓은 왜곡된 거울 속 세상입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느리고 차가우며 지독하게 낯선 죽음일 것입니다. 당신이 타이탄의 메탄 호숫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력이 약해 몸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입니다. 하늘은 온통 주황색 안개로 뒤덮여 있고 공기는 짙고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헬멧을 벗는다면
행성 간 공간에서처럼 몸이 터지거나 끓어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이탄의 대기압은 지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은 질소 대기 속에서 조용히 질식하며 순식간에 얼어붙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그 모습 그대로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얼음 조각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타이탄의 검은 메탄 바다로 빠진다면 죽음은 또 다른 형태를 띨 것입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액체 메탄은 물보다 점성이 낮고 밀도도 낮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빠르게 하지만 소리 없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차가운 액체가 당신의 몸을 감싸고 당신의 천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것입니다. 메탄은 유기물을 녹이는 용매이지만 이 극저온의 환경에서는 그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차가우며 화학적인 해체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학적 법칙이 멈추고 낯설고 느린 극저온 화학의 법칙이 당신의 존재를 서서히 지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익숙함의 죽음입니다. 타이탄의 이 기묘한 바다에는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법의 섬입니다. 레이더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바다에 없던 섬이 나타났다가 몇 시간 며칠 후에 다시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유령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섬들이 단단한 땅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질소 거품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탄산음료 캔을 열 때 거품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타이탄의 바다도 어떤 조건에서는 탄산을 내뿜는 것입니다. 이 덧없는 거품 섬들은 이 낯선 바다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낯선 화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이 아닌 액체 메탄을 기반으로 하고 산소 대신 질소를 호흡하며 극저온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생명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메탄 바다 밑바닥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분해되고 재구성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감각 속의 변형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타이탄은 우리에게 죽음 역시 우리가 속한 세계의 법칙에 묶여 있음을 우리의 상식이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타이탄은 원시 지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수십억 년 전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 행성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물과 유기물이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와는 다른 차갑고 얼어붙은 또 다른 가능성의 길이었습니다. 타이탄의 죽음은 만약에의 죽음입니다. 만약 온도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만약 액체 메탄 대신 액체 물이 있었더라면 이곳은 또 다른 지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묘하고 얼어붙은 지구의 쌍둥이를 뒤로하고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타이탄이 차가움과 낯설므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그와는 정반대의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작고 얼음으로 뒤덮인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놀랍게도 따뜻함과 물, 그리고 생명의 가능성을 품은 증거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가운 꿈의 세계를 떠나 따뜻한 속삭임의 세계 엔셀라두스로 향합니다. 메탄의 강과 호수가 흐르는 타이탄의 낯선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는 토성계의 훨씬 작고 겸손해 보이는 위성 엔셀라두스로 향합니다. 멀리서 보면 엔셀라두스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작은 얼음 공처럼 보입니다. 유로파처럼 거대하지도 않고 타이탄처럼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태양계에 널려있는 수많은 작고 죽은 위성들 중 하나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창백한 세계는 토성계의 가장 큰 비밀, 어쩌면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표면이 새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밝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반사율이 높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표면이 아주 젊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로 덮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위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호랑이 줄무늬라고 불리는 4개의 평행한 거대한 균열이 있습니다. 이 균열들은 주변보다 온도가 훨씬 높으며 단순한 지질학적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상처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이 지역을 통과했을 때 인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균열들에서 거대한 수증기 기둥이 우주 공간으로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셀라두스는 마치 작은 용처럼 자신의 심장에서 물과 얼음 입자 그리고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숨결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세계가 사실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수증기 기둥은 엔셀라두스의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사라짐과 속삭임이라는 2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엔셀라두스가 내뿜는 이 아름다운 물기둥은 사실 그 자신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엔셀라두스는 매초 수백 킬로그램의 물을 우주 공간으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우주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부의 열원이 식고바다는 얼어붙을 것이며 수증기 기둥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이로운 광경은 엔셀라두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의 마지막 길고 아름다운 유언인 셈입니다. 이 죽음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집니다. 엔셀라두스에서 뿜어져 나온 얼음 입자들은 토성의 이고리를 형성하는 주된 물질이 됩니다. 토성의 가장 바깥쪽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이 고리는 사실 엔셀라두스의 눈물과 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성 하나의 죽음이 행성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신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변형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가장 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이제 이 수증기 기둥의 내부를 상상해 봅시다. 바다에서 뿜어져 나온 물방울들은 우주 공간의 진공 속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어 작은 눈송이가 됩니다. 만약 이 바닷속에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 중 일부는 이 물방울과 함께 우주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삶은 물기둥 속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극저온 속에서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찰나의 죽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맞이하는 종말. 그들은 자신의 고향인 바다를 떠나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수조개의 얼음 입자 중 하나가 되어 영원히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거대한 우주적 아름다움의 일부로 희생됩니다. 이것은 유로파에 알려지지 않은 죽음과도 비슷하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유로파의 죽음이 굳게 닫힌 문 뒤의 침묵이라면 엔셀라두스의 죽음은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짧고 장렬하며 그 잔해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이 수증기 기둥을 직접 통과하며 그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과 얼음뿐만 아니라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그리고 복잡한 유기 분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생명 활동의 증거로 여겨지는 수소 분자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엔셀라두스의 바다가 생명 탄생에 필요한 모든 재료, 즉 액체 상태의 물 유기물 그리고 에너지원을 갖추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엔셀라두스의 죽어가는 숨결 속에서 발견한 이 유기 분자들은
단순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가 남긴 흔적일까요? 즉, 이 수증기 기둥은 생명의 요람에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무덤에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엔셀라두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철학적 수수께끼입니다. 엔셀라두스의 죽음은 속삭임의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수증기 기둥이라는 희미하고 아름다운 속삭임을 통해 자신의 깊은 곳에 생명의 가능성, 혹은 이미 존재했던 생명의 기억이 잠들어 있음을 암시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노력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문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지만 경이로운 세계를 떠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리는 행성과 위성이라는 개별적인 천체들을 탐험하며 죽음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때 존재했던 위성의 죽음 그 자체가 만들어낸 가장 장엄한 풍경 토성의 고리 위에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라지는 생명의 속삭임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부서진 달의 아름다운 잔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엔셀라두스가 우주로 내뿜는 희미한 속삭임을 뒤로하고 우리는 마침내 이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장소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더 이상 하나의 행성이나 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존재했던 세계의 유령이자 파괴가 빚어낸 가장 눈부신 기념비, 바로 토성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장엄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토성의 고리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고요한 빛의 폭풍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십억 수조 개의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먼지처럼 작고 어떤 것은 집채만한 크기입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자신만의 궤도를 따라 소리 없는 발레를 추며 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태양빛이 이 얼음 결정들 사이를 통과하고 산란하며 주변 공간을 꿈결 같은 은빛으로 물들입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샹들리에의 내부 혹은 다이아몬드 강물 속을 헤엄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고리가 아주 오래전 토성의 곁을 맴돌던 하나의 거대한 얼음 위성이 남긴 잔해라고 믿습니다. 그 불운한 위성은 토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행성의 막강한 기조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행성 주위에는 로슈 한계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행성이 위성을 잡아당기는 힘이 위성 스스로를 뭉치게 하는 중력보다 더 강해집니다. 결국 위성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대한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 영원히 박제된 현장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변신이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개체였던 위성은 수조 개의 파편으로 흩어지면서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도달한 마지막 철학입니다. 죽음은 변형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죽음의 모든 얼굴들이 이곳 토성의 고리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달의 침묵 속에서 보존을 보았고 목성의 폭풍 속에서 소멸을 보았습니다. 이오의 불길 속에서 순환을 유로파의 얼음 아래서 비밀을 보았습니다. 가니메데의 희미한 자기장 속에서는 쓰러져간 가능성을 칼리스토의 상처투성이 얼굴에서는 영원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행성 간의 공허는 우리에게 절대적 고독을 가르쳐 주었고 타이탄은 낯선 화학 속에 차가운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사라지는 속삭임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토성의 고리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일 수 있다는 것.
위성의 죽음은 고리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정체성이 희생되어 수조 개의 작은 정체성들이 만들어내는 더 거대한 아름다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조 역시 영원히 정지해 있지는 않습니다. 고리 속에서는 스포크라고 불리는 기묘한 현상이 관측됩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줄무늬들이 고리를 가로질러 나타났다가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곤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토성의 자기장에 의해 잠시 떠오르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령 같은 그림자들은 이 거대한 죽음의 기념비조차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공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고리조차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리를 이루는 얼음 입자들은 아주 조금씩 토성의 대기로 비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고리가 수억 년 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토성의 고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장엄한 아름다움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면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죽음의 가장 큰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탄생과 죽음, 창조와 파괴는 끝없는 우주의 강물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물결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동안 어떤 흔적을, 어떤 아름다움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부서진 위성은 토성의 고리라는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고 긴 여정도 부드럽게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달의 고요한 먼지 위에서 시작하여 목성의 거대한 폭풍을 지나고 그인의 위성이 들려주는 각기 다른 종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행성 간의 차가운 공허를 건너 메탄 비가 내리는 타이탄의 낯선 해변에 서보았고 엔셀라두스가 내뿜는 희미한 생명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서진 달의 잔해가 만들어낸 별들의 강토성의 고리 속에서 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주를 향해 활짝 열려있던 당신의 상상력이 이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당신이 있는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우주의 광활함 대신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부드러운 무게를 느껴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행성의 바람소리 대신 당신 자신의 고요하고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의 눈꺼풀은 이제 밤하늘처럼 깊고 평온합니다. 생각의 별들은 하나둘씩 빛을 잃고 당신의 의식은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편안히 잠겨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의 대답은 이제 꿈속의 속삭임이 되어 밤의 고요함 속으로 부드럽게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평온함과 위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조용한 안식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